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유통정보 배우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유통관리사. 자, 네 과목이 있죠. 그래서 유통, 물류, 일반관리. 물류 쪽하고 좀 많이 또 연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유통 마케팅. 배웠고, 그 다음에 유통 정보를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 저와 같이 가야 되죠. 자, 문제 비중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건 25문제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문제. 얘도 25. 얘가 20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4문제, 5문제, 그 다음에 4문제, 이게 5문제죠. 그래서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지면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요, 여기가 이제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배점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점수를 또 많이 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상권 분석하고 유통정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유통의 정보는 총, 챕터가 이 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통정보의 이해, 그 다음에 지식경영,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것이 정보가 있으면 이제 유통정보는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경영이라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요새 이슈가 됐죠. 이 지식경영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주로 유통 정보 기술은 또 어떤 게 있느냐. 그죠? 그래서 바코드서부터가 이제 3장이 제일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코드, 포스, 그 다음에 EDI, QR, 이런 것도 이제 배우실 테고, 유통정보에 대한 활용이라는 자체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ESCM, 이렇게 해서 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하도록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가시면 제1장 유통정보의 이해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제1장입니다, 여러분들. 제1장 유통정보의 이해. 유통정보의 이해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걸 먼저 알고 그걸 이제 우리가 유통에 접목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정보에 대한 개념과 정보의 사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이 수집된 자료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자료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문제 해결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 또 정리를 하고 거기다 이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문제 해석하고 이제 정리하고, 정보는 이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각종 자료를 의미하고 유용한 형태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의미 있게 유용한 형태로 그 가공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치가 창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본다면 좀 불확실성은 이제 우리가 감소시킨다.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까지만 볼게요. 정보의 개념 갑니다.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죠. 실제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각종 자료를 우리가 의미하고, 그 유용한 형태가 이제 어떻습니까? 가공하거나 해석,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의 역할은 맨 마지막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거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정보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료에 대한 개념은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자료라는 자체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자료의 개념은 마케팅에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기업이 직접 수집한 자료다 배우셨어요. 자료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측정하는 것은 거의 서베이, 설문지였죠. 설문지를 이용해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자료는 밑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하여 생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설계 방법이나 측정 설문지 등을 사용하죠. 근데 2차 자료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단점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2차 자료는 어땠어요? 2차 자료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죠. 그래서 기존의 자료다. 기존의 자료. 그래서 얘는 수집이 용이합니다. 수집이. 그래서 어떤 자사의 유통 마케팅 목적에 딱 안 맞는 거죠. 우리가 2차 자료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1차 자료를 마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정보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회, 유통협회, 유통학회 협회가 있겠죠. 연구소. 그 다음에 이미 공표된 자료. 이미 공표된 자료가 우리가 이걸 참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통 통계라는 게 있겠고요. 뭐 유통에서 많이 이제 따지는 건 유통 통계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은행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가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차 자료는 어떤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 자료, 이미 발표된 논문, 신문 기사, 각종 기관이나 조사 회사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자체는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좀 다뤄보면서 하나씩 갈게요. 그래서 얘는 페이지 182페이지 갑니다. 1번 문제. 딱딱 끊어서 한번 문제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자격증 시험 문제, 객관식 문제에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요. 그 내용을 배운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출제원이 어떻게 내겠냐에 따라서 대항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낼 거다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182페이지 갑니다. 182페이지 가시면 그 1번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 중 자료에 관하여 내용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1차 자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하여 생성된 자료입니다. 맞고요.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이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이용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 방향의 결정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5번. 2차 자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부에 발표한 각종 통계 자료라든지 이미 발표한 논문, 그 다음에 신문 기사, 각종 기관이나 조사 회사에서 발표되는 결과 등이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자, 4번 어떻게 돼요? 자료와 정보는 틀립니다. 자, 우리 관찰이나 또는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 자료예요. 그죠? 이거부터 이제 틀렸네요. 그래서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 자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출제원은 어떻습니까? 많이 냈다면 정보와 자료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석하는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와 자료를 확 바꿔서 냈네요. 그죠?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정보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름으로써 우리가 학습의 능력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자체를 두고 공부한다면요. 그냥 학문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낼 수 있는 거는 데이터와 정보를 바꿔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래에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또 나눠서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를 딱 여기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이제 배우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올 건지를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지선다에서의 객관식 문제는 예제가 많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13페이지는 뭐 거의 연비 출제가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자, 13페이지 가시면 자, 양가로 2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아주 객관식 문제에 내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러한 바람직한 정보에 대한 속성,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정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는 정확해야 된다. 당연하죠.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확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관련성이죠. 관련성.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유의미한 것은 정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관련성이 있어야 되니까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과. 그래서 즉 필요한 목적의 정보가 부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 양질의 정보를 또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경제성이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이 정보 거기 나와 있는 걸 요약한다면 정보에 대한 이용 가치가 내가 낸 정보 수집 비용보다는 더 많이 내가 얻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신뢰성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 원천 자료의 수집 방법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불완전하면 안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완전성. 그래서 그 내용이 필요한 것이 충분히 내포되어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성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완비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성은 정보의 가부화 현상과도 연관이 되겠죠. 여섯 번째,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의사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된다. 정보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상세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시입니다. 적시라는 것은 적시성이라는 자체는 타임이죠. 타임. 실시간에 제공해야 되죠. 적시에. 실시간에 제공. 적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기업이 의사결정할 때 필요할 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양질의 정보라도 또 필요한 시기에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시성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이용자에게 제공돼야 된다. 정보는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제공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간적 효용이 더해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정보에 대한 적시적 공급은 유통 경로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생산, 도매, 소매,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있으면 이런 유통 경로의 관리에 있어서 경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적시적 공급이 필요하면서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입증 가능성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정보는 입증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여러 정보를 체크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으며 입증 증거는 증거성이라고도 합니다. 증거성이라고 합니다. 증거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접근성이죠. 접근성. 그래서 정보는 공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보의 접근성은 정보의 저장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상의 정보는 자, 우리가 벤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벤은 이제 존재하는 정보보다 이제 접근성이 좋은데 이 벤이라는 것은 EDI, 그죠? 우리가 이 EDI를 담는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벤 사업장에 이제 가입해야 되니까 우리가 접근성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벤에 존재하는 정보보다 이제 접근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형태성입니다. 형태성. 그래서 의사결정의 요구에 얼마나 그 부합되는 형태로 제공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182페이지, 이거는 2번 문제입니다. 180페이지 2번 문제로 들어가죠. 182의 2번입니다. 자, 182페이지 2번 가시면, 자, 지금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그 자체의 시간적 효용이다. 아, 우린 적시입니다. 시간. 그래서 효용이 더해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정보의 특성이 무엇이냐. 정보는 아무리 양질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간의 이용자에게 제공돼야 된다. 정보는 필요로 하는 시간 제공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정보의 적시적 공급은 거기에 따라서 유통경로의 관리에 있어서 경로 시스템의 효율을 또 높이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10가지에 대한 정보 속성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보의 가치입니다. 정보의 가치는 이제 이 정보의 유용성, 저 이건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정보의 유용성은 정보가 인간의 행동에 얼마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앤더러스는 정보의 가치는 정보의 정확성과 함께 정보의 효용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줘요. 그래야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는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형태로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형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정보 형태가 의사결정의 요구에 보다 밀접하게 부합될 수 있어 정보의 효용이 높아야 되고요. 시간, 정보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제공돼야 된다.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아까 적시였죠. 장소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온라인 시스템은 이제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을 또 최대한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소유 효용. 그래서 정보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흘러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정보의 가치를 높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 시간, 장소, 소유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자료의 지식 간에 대한 관계는 토머스 데이븐포터는 자신의 저서인 정보 생태학에서 정보도 그 특성에 따라 데이터 정보 및 지식으로 계층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수집된 자료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형태로 처리할 것을 정보라고도 하며 이러한 정보 체계가 돼서 축적된 게 지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가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얻는다 그랬죠.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우리가 체계화, 축적시킨 것이 지식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가 있죠. 자, 요거 볼게요. 아까 자료, 데이터가 있었어요. 데이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나 사상을 기록한 숫자, 기호, 문자, 음성, 그림, 비디오 등을 표현한다. 자, 이러한 자료들은 운영 개념이 없는 사실, 팩 자체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정보입니다.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죠. 자, 자료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여과하여 요약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죠. 그래서 우리 한 자료를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통계학, 계량경제학, 경영과학 등의 사회과학적 방법과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런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등의 정보기술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 자료, 정보,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은 어떤 특정 목적의 달성에 유용하도록 우리가 정보를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는 건데요. 정보가 동종의 정보끼리 집적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정리되면 지식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어떤 축적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특성은 꼭 별표 쳐놓으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재화는 수학 체감의 법칙인데 지식의 특성은 자,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돼요.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많이 튀어나올 텐데요. 자,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할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 재화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누면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이 지식은 이 비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경합성. 그래서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줄이는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게 커진다. 이렇게 해서 얘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정보혁명인데요. 자,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볼게요. 정보혁명은 1970년대 이래 전개되어 있는 정보통신, IT 기술의 발전과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시스템과 도구로 인해서 가치 있는 정보 입수가 쉬워져 사회 경제적 변혁이 이루어지면서 현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 폭발적인 보급에 따라서 이 정보혁명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학자예요. 그죠? 토플러.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래를 이제 예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가 신석기 시대 이래에 진행되면서 자, 농업혁명이 산업혁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정보효용으로 갈 것이다. 혁명으로. 그래서 지식정보사회로 이제 흐른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후에 정보화 시대가 이제 전개를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혁명에 대한 특징은 이제 이 디지털과 인터넷에 대한 보급. 그래서 현재 정보기술의 혁명은 디지털과 인터넷에 대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배경에 지적할 수 있는 정보 이론 사이버네틱스, 그다음에 정보과학이라는 새로운 종합적 학문 영역의 발전과 컴퓨터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컴퓨터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컴퓨터가 보급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등장은 이제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이 지식 기반 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소비에 직접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며 고기술, 투자와 고기술 산업, 고숙련 노동 및 그와 연관된 생산성, 이득 등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요것 또한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요. 자, 뭐냐면, 정보화 사회에 대한 개요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자, 제목이 정보화 사회의 개요입니다. 이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이 정보화 사회라는 자체는 예전에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게 중요했냐면 자원이 생산의 3요소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 토지와 자본 이런 것들이 자원을 받는데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는요.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다.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는 대량의 정보 처리, 니은 능력을 가진 컴퓨터에서 주도되는 사회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디귿번. 그러면 정보화 사회는 미래학자인 토플러에 의해서 제시된 개념으로 토플러는 정보의 사회를 다품종 소량 생산, 분권화의 다양화,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정보화 사회는 어떤 것들의 이제 단어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자, 어떻습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분권화에 대한 다양화가 올 것이고, 탈대량화라는 것은 매스가 아니라는 거죠. 매스 체제가 아닌 탈대량화. 대량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탈집중화, 탈이력화, 그 다음 탈획일화 등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규정한다. 이거 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의 유사 개념은 이제 다니엘 벨은 정보화 사회를 탈산업 사회 또는 후기 공업화 사회다. 그래서 맥클럽은 21세기는 이제 지식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상무성이 언급한 디지털 경제 존 네스비트의 글로벌 사회 등의 정보화 사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생산 양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채취, 근데 산업사회는 제조, 그래서 프로세싱, 리사이클링으로 가고요. 자, 전략적 자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업화 이전은 원재료, 산업사회는 자본, 그다음에 정보화 사회는 제가 지식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화 이전은 기능, 기술이, 그다음에 산업사회는 기계, 우리가 머신으로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많이 의존하고, 우리가 정보화 사회는 지능 기술이다. 그다음에 산업은 인력은 장인, 농부, 수공업자, 그다음에 산업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술자, 숙련공,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회는 과학자, 전문가,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라 전문가 시대로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점도 가는데, 자, 우리가 한번 정보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넘겨보세요. 자, 3번, 요건 좀 체크해 보세요. 정보화로 인한 개인 직무상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전문직에 대한 일반인의 취업 문호가 이제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 업무가 자동화되는 비율은 일반 사무직원들의 경우가 가장 높다. 우리가 이제 일반 사무직원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관리 파트가 많이 줄겠죠. 사무자동화, 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직무 항의보다 공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자동화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관리직들의 자료의 수집 및 보관 업무에 이전보다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는 거죠.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저장하고 보관하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맨 밑에 양가로 2번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정도는 보세요. 자, 소수의 정보 독점에 의한 독재가 될 수 있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정보 과잉 현상이고, 또 정보가 흐르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문제와,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문화가 또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겠고, 이 정보 격차로 인한 국제 간의 불평등 심화, 국가 간의 또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도가 높은 거는 다음 페이지서부터가 좀 중요도가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는 게 정보와 유통혁명입니다. 그래서 유통혁명이라는 자체를 이제 여기 보셔야 되는데, 유통혁명이라는 게 이제 보시게 되면, 페이지 이제 그 19페이지는 유통혁명을 이제 배우자는 거죠. 정보와 유통혁명. 자, 우리가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유통혁명이다. 유통혁명이 일어났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도매상의 존재가 우리가 존재 이유가 적어지면서 상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매업에 대해서 경로 파워가 행사되는 거죠. 경로 파워가 행사가 되고, 어떻습니까? 직거래가 또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유통혁명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슈퍼마켓이 생기면서 처음에, 자, 그게 이제 발달되면서 어떻습니까? 이마트, 월마트, 대형 할인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통혁명을 주도한다는 거죠. 유통혁명을 주도한다.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업태와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업태와 업종. 자, 이것도 타 과목에서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 제가 4과목을 강의한다는 게 유통관리사에 대한 이 4과목은요, 다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어떻습니까? 이제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가 옛날에 사지선다에서는 그나마 뭐 유통관리사를 제가 이 자격증을 제가 또 뭐 우습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너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좀 이 난이도가 낮았죠. 항상 자격증 시험은 그래요. 계속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보다 이제 물류관리사가 약간 좀 난이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 4가지가 어디 하나를 집중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연결시켜서 쭉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업태와 업종이 나오거든요. 일반 유통, 물류 일반관리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how to sell이라는 자체는, 자, 이거는 어떻게 팔 거냐. 어떻게 팔 거냐. 그죠? 업태를 보는 거고. 업종은 what. What to sell. 자, 무엇을 팔 거냐. 무엇을 팔 거냐. 이런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 팔 거냐, 어떻게 팔 거냐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팔 거냐. 주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업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점포라는 이 신개념이라는 게 또 나타나겠고, 또 홈쇼핑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제 무점포라는 자체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점포를 갖지 않고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홈쇼핑이 이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홈쇼핑은 또 어때요? 굉장히 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홈쇼핑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 홈쇼핑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이 전달하는 쪽이 있죠. 그다음에 SO가 있습니다. 그죠? SO 자체는 이제 지역 케이블 쪽인데 이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 홈쇼핑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GS 홈쇼핑,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약간 풀어지면서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가 직접 홈쇼핑은 날리지만 그 홈쇼핑 업체가 또 어떻습니까? 개인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홈쇼핑 전문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 그걸 보급해 줍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라는 자체가 이제 또 우리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요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 뭐 옛날에 뭐 옥돌 매트다, 뭐 어떤 특화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막 팔리고 막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비즈니스, 우리가 전자상거래라는 걸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게 되겠죠. 인터넷 쇼핑몰.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신업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죠. 그래서 자, 제조에서 직거래가 일어나면서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존재가 약해지면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직접 연결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도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유통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유통혁명은 이제 가장 이 유통에 대해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월마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첫 시도를 합니다. 얘네들이 먼저 이제 혁명을 일으켰는데, 소매업의 경로 파워를 행사하면서 직거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통혁명은 본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진전에 따라서 상품의 유통 부분에 나타난 유통기구의 혁신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드러커는 2차 대전 이후에 대량 소비 시대로 진입하면서 종래 생산자에서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루어지는 유통 경로가 생산자와 소매상의 지벽이 강화되어 도매상은 본래의 존재 이유를 제가 차츰 잃어간다 했죠. 도매상 무용론이 생겼습니다. 이런 면을 유통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1960년대 일본에서 생산자와 대량 생산 체계가 확립되었고 동시에 슈퍼마켓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통경로의 단축을 이루어낸 유통혁명이라고 되면서 대형 할인점이 등장해서 유통혁명은 점차 더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통혁명에 대한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인스토어, 그죠?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서 용어 정리를 배웠죠. 슈퍼마켓, 슈퍼스토어, 대형 할인점, 우리가 대종 양판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에 대한 출현이 또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에 더하여 운수, 보관, 포장 등의 유통혁명, 유통 근대화의 진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예컨대 또 이제 요새는 또 어떤 게 생기냐면 콜드 체인, 신선 물류죠. 신선 물류. 그래서 이러한 신선 물류가 또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물류 유통 과정에서. 컨테이너 수송 등도 유통혁명의 일환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업태가 발생이 되면서 고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유통경로상의 힘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가격이나 포장 단위 등과 같은 우리가 이 중요한 시장 지배의 요인을 결정하면서 이 주도권을 이제 잡아갑니다. 경로에 대한 파워, 주도권을 이제 잡아가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월마트라는 제가 최초로 이제 그걸 이제 확인했는데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럼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교섭력의 파워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강화되면서 유통 경로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확보해서 새로운 유통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이 업태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팔 거냐,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이 유통업체들의 소매를 거점으로 하여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주로 이제 통합 시스템, 그죠? 무점포나 홈쇼핑 같은 적극 활용으로 인해서 전략으로 유통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 표로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유통혁명 이전의 시대는 이제 개별 기업 관리예요. 관리 핵심이. 근데 유통혁명 시대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공급 체인 관리, 유통 경로, 제조, 도매, 소매, 채소, 최종 소비자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혁명 이전은 경쟁 우위가 요소가 이제 비용과 품질인데 혁명 이후서부터는 그 정보, 시간 우리가 어떻습니까? 리드 타임 최대한 줄여야 되죠. 그다음에 기술 우위는 신제품 개발에서 이제 정보 네트워크, 고객 시장이 불특정 다수에서 특화 고객, 시장을 세분화해서 표적 고객을 이제 타겟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직 체계는 독립적 폐쇄적 조직에서 유연하고 개방적 팀 조직이고, 예전에 이제 수익을 제고시키는 거에서 가치 창출로 간다. 이렇게 내용도 한 번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유통혁명에 있어서 정보혁명과 유통 그 업태에 대한 변화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요. 자, 페이지 20페이지.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1번, 우리가 유통기술. 유통기술의 발전입니다. 뭐 뒤에서 다 우리가 또 한번 배우시겠지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RFID, 그죠? 그래서 이제, 이 RFID의 보급의 확대와 IT 기술의 발전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2005년서부터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는요. 월마트는 자, 자사의 100대 공급업체. 공급업체가 이제 벤더죠. 벤더입니다. 벤더의 공급업체. 100개의 공급업체에, 그죠? 에게 그 RFID를 부착하라고 우리가 의무화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이 이제 RFID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RFID의 확산은, 자,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물류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물류의 효율성. 그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입고되고 물건이, 그 다음에 보관되고 피킹되죠. 이 피킹에 대해서 출하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 환경의 변화를 또 초래합니다. 그래서 의류 매장에서는 이제 스마트 피팅 시스템이 도입돼서 이 소비자가 옷이나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보지도 않고서 가상으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또 골라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상세한 정보를 선반에 설치되어 있는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또 제공합니다. 또 카트, 우리가 끄는 카트에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요. 그래서 원하는 제품 딱 눌러서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무슨 뭐 라면이다. 그죠? 라면 코드를 딱 누르면 이제 그게 알아서 간다는 얘기죠. 제품의 진열된 위치를 알려주는, 또한 소비자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또 수집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의 확산과 인터넷 인구의 증가.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확산과 인터넷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또 규모가 빠르게 또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유통업태에 대한 등장은 이제 IT 기술에 대한 발달입니다. 신업태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새로운 유통업체의 등장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때요? 1996년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에 슈퍼마켓 등 소규모 점포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데 대형 할인점, 대형 마트, 그죠? 편의점, 복합 쇼핑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점포 판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TV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 다단가 판매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성장에 두드러진다. 신업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개방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을 저가격으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대형 할인점 비중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온라인 유통업이 또 차지하죠. 지마켓, 11번가, 옥션, 아마존 크게 증가하면서 2011년 기점으로 해서 그 매출액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을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온라인 유통업계의 전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혼합한 형태로 띄고 있으면서 온라인
이 오프라인은 유통업이 이제 온라인 형태화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어느 시장도 놓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혼합된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 이 큰 마트 같은 거, 할인점 같은 경우는요,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보와 의사결정을 들어가기 전에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번 시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어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페이지 가시면 아까 문제를 풀어봤지만 정보와 자료는 틀려요. 이게 수집된 데이터를 문제 해결을 정리해서 우리가 정보로 우리가 의미 있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 해석하는 정보와 자료를 바꿔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정보의 역할은 확실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이제 제거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거고. 자, 1차는 기업이 직접 수집한 자료, 측정, 설문지, 시간, 비용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보고요.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 수집 용의, 그래서 정부기관, 협회, 연구소 이미 공표된 자료, 이런 것들이 1차와 2차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바람직한 정보의 속성은 아까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래서 적실성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14페이지 가시면 이 자료, 정보, 체계에 축적된 지식으로 이제 가면서 지식이 소학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비경합성이다. 뭐 이런 것들은 봐야 되고요. 정보혁명이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한 게. 그 정보혁명은 소매업의 경로 파워가 행사되면서 주도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매상의 존재이유가 상실하면서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유통혁명, 주도가 일어나면서 how to sell, 어떻게 팔 거냐, 어떤 방식으로 파냐는 신업태가 무점포, 그 다음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그래서 제조와 소비자가 직거래는 전자상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디지털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정보혁명은 이 토플러라는 학자는 이 농업, 산업, 정보혁명으로 간다. 그래서 이 컴퓨터로 보급되면서 지식 기반 경제에 등장하면서 이 정보화 사회가 이제 옛날에는 자본 토지가 중요한데 유력한 것이 정보다. 그래서 정보화는 어때요? 토플러에 의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분권화에 대한 다양화, 탈대량화, 탈집중화, 탈획일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지선다를 여러분들이 그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산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로 가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넘기시면 정보화로 인한 개인의 직무상의 변화와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같은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보 유통혁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유통혁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소매업 경로파가 핵심 주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유통업계에 대해서 이 주도권을 소매업들이 경로파워에서 교섭력 파워를 강화시키면서 주도권을 갖게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통혁명의 이전 시대는 이제 있고 유통혁명 시대로서 가는 요 과정들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유통기술의 발전으로 RFID를 보급하더라. 얼마트는 벤더에게 이걸 의무화시켜서 물류를 좀 더 효율성 증대, 이제 매장 환경의 변화를 또 주장해서 나가더라. 새로운 유통업체의 등장은 IT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이 세부적인 어느 것을 놓칠 수 없는 혼합한 형태로 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